자, 111회 우리 전산회계 1급 이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문제,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보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아래 자료에서 설명하고 있는 재무정보의 질적 특성. 그러니까 재무정보라고 하면 이런 건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하는 주요 질적 특성들이 있죠. 그것이 해당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건데요. 1번 내용 보면 재무정보가 정보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게 바로 질적 특성이 가져야 될 내용인데 그 의사결정의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목적 적합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우리 목적 적합성하고 서로 주요 질적 특성이 이제 신뢰성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목적 적합한 정보다. 얘를 알 때와 모를 때에 내 의사결정에 차이가 발생한다. 그러면 목적 적합성은 우리 뭐라고 배웠냐면 과거, 현재, 미래. 그래서 과거, 피드백이 있어야 된다. 현재, 적시성이 있어야 된다. 미래 예측을 가능하다. 이렇게 세 가지가 하위 개념이었고, 신뢰성은 표현의 충실성,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죠. 중립성, 누가 작성하던 중립적이어야 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아야 되고, 검증이 가능해야 돼요. 그럼 지금 문제는 목적에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 적합성을 물어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는 거니까 중립성. 이 중립성은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신뢰성의 하위 개념에 속하는 것이다. 2번.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재무상태표 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비유동자산은 당좌, 유형, 무형. 아니죠. 우리 유동자산이 여러분 당좌자산 있고 뭐가 있습니까? 재고자산 있죠. 그리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있죠. 요 맵이 사실 이렇게 체계가 쫙 있으면 내 머릿속에 있으면 베스트고요. 시험 볼 때 뭐가 헷갈린다. 계정이 뭐가 헷갈린다. 막 이런다고 한다면 여러분 여기 계정 과목 표 보시면 여기 왼쪽에 계정 체계 나와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요 순서대로 기억하시면 돼요. 당좌하고 재고는 유동자산,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은 비유동자산. 이렇게 4개는 비유동, 요 2가지는 유동. 이런 식으로. 자본도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골라가면 됩니다. 자본잉여금과 이잉여금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카테고리 안에 있는 계정 과목이 뭔지 우리 시험 볼 때는 충분히 참고하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렇죠? 답은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바로 1번이고요. 단기차입금 유동 부채 맞고요. 자산과 부채는 우리 유동성 배열법, 유동성이 뭐한 것부터? 큰 거부터. 그리고 재고자산 방금 얘기한 유동자산에 포함되죠. 3번 재고자산 단가 결정 방법. 자, 기말 재고자산이 얼마냐? 이게 중요한 이유는 매출원가의 계산에도 영향을 주고 매출원가에 영향을 주면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요. 자, 지금 보시면 단가 결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별법. 개별법은 뭐였죠? 하나하나 바코드 붙여가지고 어떻게 얼마에 매입한 게 얼마에 팔렸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 게 개별법.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종류가 많은 경우에는 개별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배웠고. 그래서 우리가 뭐 하는 방법, 가정하는 방법. 선입선출법 뭐예요? 먼저 입고된 게 먼저 출고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먼저 있던 것부터 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물량 흐름과 정확하다고 볼 수 있고 또 평균법 있죠. 평균법은 전체를 평균 내는 한 달 단위로 평균 내는 총평균법이 있고 단가가 다른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평균 내는 이동평균법이 있고 또 후입선출법도 있죠. 나중에 입고되는 것부터 먼저 출고한다. 근데 나중에 입고되는 것부터 먼저 출고하는 건 조금 어떤 물량 흐름에 적합하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 국제회계 기준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자, 실제 물량 흐름에 대한 원가 흐름의 가정의 대체로 유사하다. 현재의 수익과 과거의 원가가 대응하여 수익 비용 대응 원칙에 부적합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선입선출법을 예를 들어볼게요. 선입선출법. 지금 보면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고 있는데 물가가 상승하고 있어요.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고 있을 때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 100원에 산 게 있고 200원에 산 게 있고 300원에 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월, 2월, 3월. 그럼 3월에 산 건 300원이고 1월에 산 건 100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언제 팔았냐면 3월 달에 매출했어요.
근데 선입선출법이니까 뭐부터 팔려야 돼요? 1월 달에 매입한 것부터 팔려야 되죠. 먼저 입고된 것부터 먼저 출고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현재의 수익은 3월 달인데 과거의 원가, 즉 1월 달의 원가가 대응되니까 요게 뭔가 부적합할 수 있다. 원칙이, 대응 원칙이. 그 얘기죠. 또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물가가 상승하고 있을 때 아무래도 물가 상승분 전께 먼저 팔리잖아요. 이게 바로 매출 원가가 되잖아요. 매출 원가가 비용이니까 매출 원가가 과소계상되니까 이익은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죠. 답은 몇 번입니까? 선입선출법. 요 개념 우리 수업 시간에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문제 나오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그래프 생각하시면서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해당하는 거. 우리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통화 및 통화대용 증권. 그리고 뭐 있습니까? 요구불 예금, 당좌 예금, 보통 예금. 그리고 취득 시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금융상품. 이게 합쳐져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뭐가 되죠? 통합 계정이 되는데요. 해당하는 항목의 총합계액 물어보는 건데 먼저 선일자 수표는 수표긴 수표인데 미래 날짜, 미리 그러니까 먼저 땡긴 날짜로 발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 날짜로. 예를 들어서 오늘이 우리 뭐 1월 5일인데 3월 달 거 미리 발행한 거죠. 이건 약간 어음의 개념이에요. 어음. 그래서 현금 현금성 자산이 아니고 배당금 지급 통지서는 은행 가면 바로 바꿔주는 개념. 타임 발행 수표도 바로 은행 가면 바꿔주는 개념. 만기가 3개월 이내에 도래해야 되죠. 그래서 답은 50만 원, 50만 원에서 얼마가 됩니까? 100만 원. 자, 다음 중 자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바로 답을 맞추면 베스트. 그런데 내가 헷갈린다. 난 자본은 진짜 봐도 모르겠더라 하면 아까 봤던 요거 활용하시죠. 자, 먼저 자본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자본금은 뭔지 모르겠지만 2번 문제부터 풀 수 있어요. 2번.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감자 차익은 자본잉여금이다. 그럼 자본잉여금 가보시죠.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감자 차익이 있잖아요. 그럼 맞는 얘기. 자, 자본조정 가보시죠. 자본조정에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감자 차손이 있다. 감자 차손 여기 안 보이죠? 감자 차손이 있다. 이것도 잘 보여야겠네요. 그쵸? 그리고 그럼 이 두 개는 맞는 답이라는 거죠. 그쵸?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건 모르는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건데 자, 1번 볼까요? 자본금은 발행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액 맞죠? 액면가액 곱해야 돼요. 자본금. 자, 주식 배당과 무상증자는 순자산의 증가가 발생한다. 자, 아니죠. 순자산의 증가. 순자산은 여기서 자본을 얘기하는데요. 자본의 종류가 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 자본조정 할까요? 자본조정, 이익, 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인데요. 주식 배당은요, 이익여금을 처분하는 거예요. 주주들한테 이익여금을 처분하면서 뭘 발행해 주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여금을 처분했으니까 이익여금은 감소하겠죠. 그 대신에 주식을 발행했으니까 자본금은 또 증가해요. 그래서 전체 자본인 순자산은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자, 무상증자는 뭐냐면 주주들한테 그 자본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자본잉여금을 감소시키면서 혹은 이익여금을 감소시키면서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예요. 무상증자. 즉 투자받은 금액 없이 증자,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래. 그럼 마찬가지. 마이너스가 있지만 자본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 순자산에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입니다. 자, 6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에 나타나는 계정 과목. 손익계정은 수익과 뭘 얘기하는 겁니까? 비용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수익과 비용. 대손상합비. 기부금. 그죠? 퇴직급여. 이자 수익. 이렇게 되네요. 네. 그럼 답은 가, 나는 아니고 가, 다. 나 바는 아니고 다 바도 아니고 그죠? 다 바가 아니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 자,
자, 12번. 다음은 12월 말 결산 법인인 주식회사 한국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이다. 자, 2023년 12월 30일에 계산할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자,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 여러분 중요한 건 무슨 법으로 계산하는지 보셔야죠. 정률법입니다. 정률법. 정률법으로 계산하는 방법은 뭐였냐면, 우리 그 기계장치에, 그쵸? 기계장치에 장부금액에 뭘 곱해야 되죠? 정률을 곱해야죠. 이게 근데 장부금액의 의미가 뭐였죠? 기계장치 취득원가에다가 뭘 빼줘야 되죠? 감가, 상각, 누객을 빼줘야 되는데요. 해당 문제는 취득일도 잘 봐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현재 회계 연도가 2023년 12월 31일이라고 할 때 취득은 언제 했냐면 2022년 7월 1일 날 했고 그 다음에 6개월 후에 2022년 12월 31일이 있었으니까 한 번 감가상각하고 두 번째 감가상각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면 첫 번째 회계연도, 두 번째 회계연도, 첫 번째 상각, 두 번째 상각을 한번 생각해보면 첫 번째 상각은 자, 처음에는 취득가액만 있지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으니까 1,000만 원 곱하기 몇 퍼센트 상각률 45%를 해야 되는데 이때 월할 상각이니까 몇 개월치만 6개월치만 해야 돼요. 그래서 12분의 6.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22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첫 번째 감가상각비가 225만 원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도 얼마가 됩니까? 225만 원 되니까 두 번째 연도에는 즉 요거 연도에는 1,000만 원에서 얼마 차감한 225만 원 차감한 금액 곱하기 뭐예요? 정률 45% 해야죠. 이번엔 1년치 모두 해야 되는 거니까 답은 348만 7,500원.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8번 다음 중 손익계산서상 표시되는 매출원가를 증가시키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1번 판매 이외의 목적으로 재고자산 타개정 대책. 이거 우리 전표 입력할 때 가끔 왕왕 이번에도 나왔는데 타개정 대체라는 건 판매하지 않았어요. 즉 제품을 판매하지 않았지만 감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사용했냐면 다른 데 기부했어요. 기부금이죠. 기부금. 거래처에 접대했어요. 접대비죠. 뭐랑 상관없어요. 매출원가랑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관없으니까 답은 1번이고 2번부터 보시면 자, 우리 재고자산 시가가 장부가액 이하로 하락하면 우리 저가법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배웠고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도 우리 매출원가에 가산한다고 배웠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것만 우리 영업의 비용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왜 나와 있냐면 우리 매출원가라고 하는 것이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뺀 게 매출원가가 되는 건데요. 이 원재료 구입이 바로 운반비를 포함을 하면 원재료 구입액이 커지고 매입액이 커지고 그럼 원재료 B가 달라지고 원재료 B가 달라지면 바로 단기 제품 제조 원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영향을 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 자, 9번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기초원가이면서 가공원가에 해당하는 원가는 직접 노무원가이다. 우리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비라고 하는 원가의 3요소 있잖아요. 요때 직접 재료비하고 직접 노무비, 직접비 이걸 뭐라고 하죠? 기초원가, 기본원가라고 하죠. 기본원가. 그리고 직접 노무비하고 제조 간접비를 합산한 걸 뭐라고 가공원가라고도 하고 전환원가라고도 하죠. 그래서 기초원가이면서 가공원가인 건 이 가운데 있는 직접 노무비입니다. 맞죠? 2번 직접원가란 특정 제품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돼서 명확하게 뭐 할 수 있는 거? 추적할 수 있는 거. 맞고요. 변동원가는 생산량이 증가할 때마다 이거 중요하네요. 단위당 원가가 아니라 무슨 원가가? 총원가가 증가하죠. 단위당 원가는 항상 일정하다고 배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이고요. 매물원가는 의사결정할 때 이미 발생한 원가이기 때문에 지금의 의사결정에는 반영되지 않는 원가를 얘기한다.
10번 다음 중 개별원가 계산에 적용이 가능한 업종.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개별적으로 해당 제품별로 혹은 그 작업별로 계산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주문식 생산 방식에 적합한 원가 계산 방법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게 건설업, 조선업, 항공기 제작업, 그리고 뭐 주문식 뭐가 붙어 있는 거, 이런 거는 개별원가 계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분업, 정유업, 식품 가공업은 대량 생산, 공정별 원가 계산이 적합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종합 원가 계산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손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공손, 불량품 생각하시면 돼요. 불량품. 그래서 1번. 공손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재료의 찌꺼기. 이거는 불량품이 아니잖아요. 작업 폐물.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1번. 정상 공손은 말 그대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발생할 수 있는 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효율적인 생산 과정이라도 발생하는 것을 정상 공손이라고 하고, 우리가 뭔가 잘못한 비효율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거는 비정상 공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 공손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처리하죠? 재고자산, 간보 손실이지만 이걸 무슨 처리하죠? 매출원가에 가산하죠. 하지만 비정상 공손은 우리가 무슨 여기 써있네요. 영업의 비용 처리하죠. 매출원가에 가산합니다. 답은 몇 번? 1번. 자, 12번. 우리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 간접 원가를 배부하고 있다. 제조 간접 원가는 무슨 원가입니까? 공통 원가입니다. 그래서 누가 얼마 가져갈래? 이렇게 정해야 돼요. 이게 바로 배분율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그 배분 기준을 뭐로 보겠대요? 직접 노무 시간을 많이 쓴 애가 많이 가져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당해연도 초에 예상 직접 노무 시간은 5만 시간이고 예상액이 얼마래요? 250만 원이래요. 그러면 시간당 얼마를, 이게 이제 예정 배부율이죠. 예정 배부율. 우리 배부하는 기준이 시간당 얼마래요? 우리 250만 원을 얼마로 나누면 돼요? 5만 시간으로 나누면 되니까 50원이죠. 시간당 50원. 그런데 실제 발생액이 얼마래요? 5,000시간이래요. 그러면 50원 곱하기 5,000시간으로 해주면 우리가 예정 배부한 건 얼마예요? 25만 원이죠. 이게 예정 배부예요. 근데 실제 발생한 건 얼마라는 거예요? 30만 원이네요. 그럼 5만 원을 과소 배부했다. 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예정 배부한 게 실제 발생액보다 적으니까 과소 배부다. 자, 우리 13번. 부가가치세법상 세부담의 역진성, 세부담의 역진성이라고 하는 건 뭔가요? 뭔가 반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세금을 거두면 뭔가 뭐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약간 이런 분위기가 돼야 되는데 뭔가 반대로 가고 있어요. 왜?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인적인 어떠한 그 사람의 세금 낼 환경인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 물건을 사면 내는 세금이기 때문에 역진성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영위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의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이걸 바로 뭐라고 하죠? 면세제도라고 하죠. 면세제도. 영세율 나오면 뭐 생각하셔야 돼요? 소비하는 나라에서 과세하기로 했다. 소비지구 과세 원칙 생각하시고 뭐 수출을 촉진한다.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는 우리는 원래 무슨 장? 사업장 단위 과세 제도죠. 근데 사업장별로 과세하기가 힘드니까 우리는 사업자별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동일한 사장님입니다. 라고 한다면 먼저 신청을 하고 사업자 단위 과세 제도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 그렇죠? 대손세액도 우리가 세금을 미리 냈는데 내가 이 세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 세금만 냈다. 그럼 나 공제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개념인 거죠. 여기서는 답이 몇 번입니까? 3번이죠. 면세제도이다.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건 과세하겠다. 보지 않는다는 과세하지 않겠다. 대표적으로 담보 제공하고 조세 물납하고 법률에 따른 수용, 법률에 따른 뭐 그런 공매, 경공매 이런 거는 해당되지 않고요. 요거 예상 판매는 당연히 해당되죠. 네.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2번. 그리고 또 하나 있까요? 포괄적인 양도, 사업의 양도. 포괄적 사업의 양도. 그러니까 뭐예요? 사업 자체를 다 양도하는 거. 그 안에 기계, 공장 이런 거 다 같이 양도해버리는 거. 그것도 과세로 보지 않겠다.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겠다. 자, 1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세하지 않겠다. 자, 먼저 할부 판매 시의 이자 상당액 포함되죠. 하지만 대금의 지급 지체에 따른 이자는 포함이 안 되고, 자, 개별 소비세에 포함되죠. 우리 수입할 때 매출 할인은 포함하면 안 되죠. 매출 환입,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대가 일부를 받은 운송비는 포함한다. 예,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거, 포함하지 않는 거 구분해서 표로 정리했던 거 기억하시면서 문제풀이 마무리합니다. 111회 전산회계 1급은 그동안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아마 조금 난이도 조정을 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아무튼 그래도 대부분의 문제들이 평이하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구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만 나와도 아주 좋을 것 같네요. 예, 111회 이론까지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